지난해 한국 경제가 외환 위기 이후 처음으로 역성장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스닥 지수가 2000년 닷컴 버블 이후 처음으로 1000선을 장중에 돌파했습니다. 지난해 국내에서 이뤄진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가 2만 건을 돌파하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작년 4분기 전국 땅값 상승률이 0.96%를 기록했습니다. 세종시와 지방광역시가 상승세를 주도했습니다. 센 경제라이브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라이브 서정덕입니다. 지난해 한국 경제가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역성장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한국은행은 이날 작년 4분기 실질 국내 총생산 성장률이 1.1%로 집계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분기별 성장률은 코로나19 충격으로 1분기와 2분기 연속으로 뒷걸음질을 친 뒤 3분기와 4분기 각각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연간 GDP 성장률은 마이너스 1%로 집계됐습니다. 역성장은 외환위기 당시였던 1998년 이후 22년 만입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가 2000년 닷컴 버블 이후 처음으로 1000선을 돌파했습니다. 개장 직후 1000선을 돌파한 코스닥은 이후 10시 8분 1007선을 최고치로 찍은 후 상승폭을 줄였고 오후 들어서는 하락 전환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오늘 코스닥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53% 하락한 994포인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수급 주체별로는 개인이 4,148억 원을 순매수한 반면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2,105억 원, 1,665억 원을 순매도했습니다. 한편 전일 3,200선을 돌파했던 코스피는 오늘 전거래일 대비 2.14% 내린 3,140.31포인트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지난해 국내에서 이뤄진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가 2만 건을 돌파하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정부가 대출을 받거나 집을 사고 팔 때 고강도 규제를 하고 있는데 외국인은 이 같은 규제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정창신 기자입니다.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가 늘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조사해보니 지난해 국내에서 외국인의 건축물 거래는 2만 1000여 건, 전년보다 18%가량 증가했습니다. 지난 2006년 1월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후 최대 규모입니다. 외국인 부동산 거래는 매수자나 매도자 모두 외국인인 경우입니다. 외국인 부동산 거래는 지난 2014년 만 건을 넘긴 이후 2019년을 제외하고 매년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전문가들은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 규제에서 자유롭기 때문이란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은 우리 국민과는 다르게 주택담보대출 비율이나 자금 조달 계획서 등의 규제에서 자유로운 편이기 때문에 부동산 거래를 쉽게 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외국인 거래는 경기도와 서울 등 수도권에 집중된 모습입니다. 서울은 전년과 비교해 23%가량 늘었고 경기도는 18% 증가했습니다. 서울에서는 고가 건축물이 많은 강남구에서 거래가 가장 많았습니다. 한편 전문가들은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도 투기적 요소가 있는 만큼 대출과 매매 과정에서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지난해 4분기 세종시와 지방광역시를 중심으로 땅값이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작년 4분기 전국 땅값 상승률은 0.96%를 기록했습니다. 전분기 대비 0.01%포인트 오른 겁니다. 수도권에선 서울과 경기, 인천 등의 순으로 땅값이 올랐습니다. 지방에선 세종시가 3.6% 올라 상승률이 가장 높았습니다. 반면 제주도는 마이너스 0.16%의 변동률을 보이며 17개 시도 중 유일하게 땅값이 내렸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토지 시장 과열 가능성 등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며 이상 현상엔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 밝혔습니다. 현대자동차의 작년 영업이익이 3조 원을 밑돌았습니다. 코로나19로 경영 환경이 악화된 가운데 비교적 선방했다라는 평가인데요. 특히 마지막 4분기에만 1조 원 후반대의 영업이익을 거두는 저력을 보여줬습니다. 정세미 기자입니다. 현대자동차가 연결 기준 지난해 영업이익이 2조 7,813억 원으로 전년보다 22.9% 감소했다고 오늘 오후 공시했습니다. 작년 매출액은 약 104조 원으로 2년 연속 100조 원대를 유지했습니다. 영업이익률은 2.7%로 0.8%포인트 하락했고 순이익은 2조 원대를 지켰지만 한 해 전보다 33.5% 줄었습니다. 완성차 판매 대수도 374만 4,737대로 15% 이상 감소했습니다. 내수는 6.2% 증가했지만 해외에서 19.7% 하락한 겁니다. 다만 지난해 4분기만 놓고 보면 현대차의 영업이익은 1조 6,410억 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40.9% 늘어 회복 전망을 밝게 했습니다. 같은 기간 매출액 역시 29조 2,434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1% 늘었습니다. 고가 제품인 SUV와 제네시스 판매 비중이 늘어난 덕입니다. 현대차는 올해 글로벌 시장에서 416만 대를 판매한다는 목표입니다. 또한 자동차 부분 매출액 성장률 목표를 전년 대비 14에서 15%로 영업이익률 목표를 4에서 5%로 제시했습니다. 이를 위해 올해 설비 투자 4조 5천억 원, 연구개발 투자 3조 5천억 원, 전략 투자 9천억 원 등 총 8조 9천억 원을 미래 성장에 투자합니다. 서울경제TV 정세미입니다.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 수감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삼성은 가야 할 길을 계속 가야 한다는 메시지를 임직원들에게 전했습니다. 지난 18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뒤 처음입니다. 이 부회장은 오늘 오전 김기남 부회장과 김현석, 고동진 사장이 사내 게시판에 대신 올린 글에서 저의 부족함 때문에 다시 걱정을 끼쳐드리게 됐다고 사과했습니다. 이어 자신은 더욱 자숙하며 겸허하게 스스로를 성찰하겠다고 다짐하며 여러분과 함께 꼭 새로운 삼성을 만들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미 국민들께 드린 약속들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며 투자와 고용 창출이라는 기업의 본분에도 충실해야 하며 나아가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삼성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을 위한 2차 긴급대출 금리가 연 2%대로 낮아진 이후 신규 대출 수요가 3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집합 제한업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임대료 추가 대출엔 닷새 동안 13,000명이 몰렸습니다. 정순영 기자입니다. 5대 시중은행이 지난 18일부터 22일까지 진행한 소상공인 2차 대출은 총 7,096건, 대출 금액은 1,273억 원입니다. 전주에 실행된 대출 건수보다 2.7배, 대출 금액은 2.5배 늘어난 수치입니다. 연 2에서 4%대였던 대출 금리를 지난 18일부터 최대 2%포인트 낮추면서 대출 건수와 금액이 이전보다 눈에 띄게 늘어난 것입니다. 지난해 5월 말 시작된 소상공인 2차 대출의 규모는 총 10조 원이었지만 이달 22일까지 집행액이 3조 원에 못 미칠 정도로 그동안 인기가 시들했습니다. 특별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도입된 최대 1,000만 원 상가 임차료 대출에도 소상공인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5대 시중은행의 임차료 지원 대출은 18일부터 22일까지 13,060건, 대출 금액은 1,306억 원입니다. 은행들은 신청 당일부터 제출을 실행하기 시작해 접수 건수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4,283건의 대출이 벌써 완료됐습니다. 집합 제한으로 피해가 집중된 소상공인의 임차료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프로그램이지만 일부 불편함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임대차 계약서의 임차인이 배우자로 돼 있는 경우나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지급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 특별 대출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또 은행 창구엔 유흥주점도 지원이 가능한지 문의도 많아지고 있지만 신부의 보증 제한업종은 일반과 동일하게 적용돼 지원이 불가능하다는 설명입니다. 서울경제TV 정순영입니다. 정부가 국민들이 5G 서비스를 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내년까지 5G 전국망 구축에 나섭니다. 농어촌 지역의 5G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올 상반기 내 2통 3사 간 망을 공유하는 로밍 계획을 마련할 방침인데요. 윤다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늘 5G 플러스 전략의 추진 현황을 점검하기 위한 제4차 5G 플러스 전략위원회 영상회의를 열었습니다. 5G 플러스 전략위원회는 5G 상용화에 따른 가시적인 창출을 위해 만들어진 범부처 민간 합동 의사결정기구입니다. 5G 상용화 이후 가입자가 1,000만 명을 돌파했으나 코로나19 이후 주요국들도 5G 투자를 확대하는 등 글로벌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이번 회의를 통해 올해를 5G 플러스 융합 생태계 조성의 원년으로 선포했습니다. 정부는 2021년을 5G 플러스 융합 생태계 조성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5G 플러스 산업의 가시적인 성과 창출을 위해 5G 전국망의 조기 구축과 함께 5G 선도 서비스 개발 및 성과 확산을 촉진하고 글로벌 5G 시장 선점을 위한 해외 진출 지원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가기정통부는 올해 85개시 주요 행정동과 지하철, KTX 전체 역사, 주요 다중이용시설 4,000여 곳에 5G 기지국을 구축합니다. 농어촌 지역의 5G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농어촌 5G 로밍 계획을 올 상반기 내에 마련할 계획입니다. 과기정통부는 사업자의 5G 전국망 조기 구축을 독려하기 위해 5G 투자 세액 공제율을 지난해 최대 2%에서 올해 3%로 상향합니다. 5G 품질 평가를 강화하고 등록 면허세는 50%까지 감면합니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1,655억 원을 투입해 다부처 협업을 통해 5G 플러스 이노베이션 프로젝트를 추진합니다. 실감 콘텐츠 자율주행차, 스마트 공장, 스마트 시티, 디지털 헬스케어 등 5대 핵심 서비스를 중심으로 이뤄집니다. 이통사회 지역 5G 사업자를 확대해 5G 특화망 시장의 경쟁체제를 도입할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강대역 주파수 28GHz 대역을 공급합니다. 다양한 5G 서비스를 위해 5G망의 모바일 엣지 컴퓨팅을 적용합니다. 서울경제TV 윤다입니다. 보험사들의 점포 통폐합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최근 보험 산업의 위기감이 고조되는 데다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영업점에 대한 수요가 줄어든 영향인데요. 특히 생명보험사들의 점포 감소세와 디지털 영업 환경 전환이 뚜렷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양한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금융감독원 등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국내 보험사 점포 수는 5,733개, 전년 분기 대비 161개 줄었습니다. 특히 생명보험사의 점포 감소세가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내 26개 생명보험사의 점포 수는 2015년 말 3,855개에서 지난해 6월 말 2,960개로 1,000개 가까이 줄었습니다. 보험사의 지점 통폐합 과속화는 비용 절감과 영업 효율화, 디지털 환경 전환 등을 위한 불가피한 움직임으로 보입니다. 최근 지속되는 저금리와 경기 둔화 등으로 보험 시장의 위기감이 고조되는 데다 코로나19를 계기로 온라인 모바일 등 비대면 서비스가 더욱 확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금리가 하락할 경우 2차 역마진 확대, 책임준비금 및 변액보험 보증준비금 추가 적립 확대, 자본성 증권 발행 확대 등으로 보험사의 자본은 감소하고 수익성이 악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지난해 6월 국내 24개 생보사의 운용자산 이익률은 3.3%로 1년 전보다 0.05%포인트 떨어졌습니다. 보험사의 운용자산 이익률은 시장금리에 연동해 금리가 내리면 투자 수익도 줄어들게 됩니다. 핀테크 스타트업과 빅테크의 보험시장 진출도 기존 보험사들의 점포수 감축과 디지털 영업 전환 속도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카카오의 자회사 카카오페이는 최근 디지털 손보사 예비 인가 신청을 하고 네이버도 금융자회사 네이버 파이낸셜을 통해 보험 전문 법인 NF보험 서비스를 운영 중입니다. 모바일 금융 플랫폼 토스는 토스 인슈어런스를 설립해 GA 사업을 키우고 있으며 디지털 GA사 보맵은 마이데이터 1차 예비 허가를 받고 관련 사업에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서울경제TV 양한나입니다. 강남 교보타워 사거리 인근 4천억 원대 고가 빌딩에 대한 소유권을 놓고 시행사와 시공사 간의 재심이 지난 22일에 시작됐습니다. 먼저 신탁사였던 한국자산신탁과의 첫 번째 공판이 열렸습니다. 최종심에서 시행사가 패소한 판결이 뒤집힐 수 있을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이번 사건 취재하고 있는 부동산부의 설석용 기자와 함께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있습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지난 20일 시행사와 지금 한국자산신탁과의 첫 번째 공판이 열렸는데 현장 다녀오셨잖아요. 어떤 내용인지 좀 전해주시겠습니까? 네, 지난 22일 재심이 시작됐습니다. 시선 RDI는 두산중공업을 상대로 우선 수익자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과 한국자산신탁을 상대로 신탁재산 처분 금지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이 두 소송 모두 지난 2014년 시선 RDI가 최종 패소한 소송인데요. 시선 RDI가 법원에 재심을 요청해 받아들여진 겁니다. 시선 RDI가 패소한 뒤 재판 과정에서 알아내지 못했던 확정적인 증거를 찾아내 법원에 제출했고 법원은 그 증거가 상당 부분 인정이 됐고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재심이 열리게 된 겁니다. 22일 진행된 공판은 한국자산신탁과의 신탁재산 처분 금지 소송입니다. 한자신이 해당 건물을 공매 처분할 당시 상황을 다시 살피게 되는 건데요. 이날 법정에는 시선 RDI 김대근 대표와 한자신 쪽에서는 담당 변호사 2명이 나왔습니다. 공판 첫날이라서 각 측의 변론이 진행되진 않았는데요. 재판부는 재심을 요청한 시선 RDI 측에 주장을 입증할 만한 증거를 준비해서 제출하라고 했고 한자신 역시 관련 준비를 해오라고 했습니다. 다음 변론 기일부터 사실상 공방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오는 3월 19일 오후 2시 서울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열리게 되는데요. 이 일정이 좀 의미가 있습니다. 두산중공업의 첫 공판이 원래 지난 13일이었는데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3월 17일로 연기된 상황입니다. 두산중공업이 이 건물의 실제 소유자고 이 사건의 핵심이기 때문에 두산중공업과의 공판이 먼저 진행되는 것이 흐름상 맞습니다. 두산중공업의 첫 공판 날도 큰 공방이 오가지는 않겠지만 한자신과의 공판과는 분위기가 사뭇 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3월 17일에 두산중공업과의 공판이 열린 뒤에 19일 한자신과의 공판을 하게 되는 거니까 시선 RDI 변호인단에서는 나름의 호재라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두 개 소송이 동시에 진행되다 보니까 어떤 순서로 진행되는지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일단 한자신과의 재심이 먼저 시작된 거잖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다뤄지게 됩니까? 네, 한자신과의 재심은 신탁재산 처분 금지 소송입니다. 한자신은 지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해당 건물에 대한 공매를 진행합니다. 당시 시선 RDI가 건물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처분 금지 소송을 냈던 건데요. 근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먼저 신탁법상 오피스나 상가 건물 같은 집합 건물의 경우 등기를 이전할 때는 건물에 대한 등기 말소와 권리 이전을 동시에 신청을 해야만 등기국에서 처리가 됩니다. 건물 등기와 토지에 대한 대지권을 말하는 건데요. 그런데 이 건물은 등기 말소와 권리 이전이 다른 날짜에 이루어졌습니다. 따라서 건물의 소유권이 이전되면 안 되고 거래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였다는 게 시선 RDI 측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비정상적인 건물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고요. 시선 RDI 측은 이런 건물의 등기 상태만으로도 한자신은 분양대리 업무를 해야 하는데 그 신탁 목적을 달성할 수 없기 때문에 신탁 계약이 자동 해지된 거라는 주장도 펼치고 있습니다. 관련법상 이런 건물을 분양했다면 3년 이하 징역에 처해진다고 합니다. 또 등기법상 등기관은 이렇게 등기 말소와 권리 이전이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등기를 수리해서는 안 되는데 등기를 수리한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이 등기를 수리한 등기관도 증인으로 참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당 등기는 방금 설명드린 관련법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수차례 기각됩니다. 등기국에서 수리를 해주지 않은 건데요. 당시 건물에 대한 우선 수익자가 누구냐를 놓고 시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자신은 두산중공업이 우선 수익자라고 주장을 했고 시선 RDI는 당연히 시행사이기 때문에 우선 수익자임을 주장했습니다. 관련 보도를 통해 제가 여러 번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건물 시공 당시 시선 RDI는 1,200억 원가량의 채무를 갖고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두산중공업과의 갈등 등으로 분양을 못하게 됐고 채무만 고스란히 남게 됐는데요. 이때 두산중공업이 채무를 대위 변제하고 우선 수익자임을 주장하면서 사건이 커진 겁니다. 당시 외환은행에서 두산중공업의 대위 변제를 인정해주는 확인서를 작성해줬고 한자신 역시 두산중공업 측으로부터 각서를 받았습니다. 그 신탁 재산, 그러니까 이 건물을 처분하는 데 발생하는 모든 문제를 두산중공업이 책임지겠다는 내용입니다. 정리하면 두산중공업이 대신 빚을 갚고 우선 수익자임을 주장하면서 건물 소유권을 가져간 건데 우선 수익자가 맞느냐가 핵심인 겁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두산중공업의 자격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이 먼저 이뤄지고 그 다음 중간 역할을 한 한자신의 행위가 정당하느냐를 따져야 하는 겁니다.
정리해보니까 우선 수익자가 맞느냐 이 지위 정리가 두산중공업에 대해서 이번 사건의 재심의 핵심이란 말씀인 건데 그래서 공판 일정이 중요한 거다 이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네, 그래서 신아이디어와 두산중공업이 하는 소송 이름이 우선 수익자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입니다. 한자신과는 건물을 팔 수도 없고 팔면 안 되는데 왜 팔았느냐 이런 걸 따지는 신탁재산 처분 금지 소송이고요. 이번 재심이 시작되기 전 법원이 두산중공업과 한자신에게 질의 답변서를 요청했었는데요. 두산중공업은 당초 공판 날짜인 1월 13일 하루 전인 지난 12일에 제출을 했고 한자신은 그 이후인 14일에 질의 답변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대한 늦게 제출한 겁니다. 예, 이번 재심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이례적이다라는 표현들을 설 기자도 이야기를 많이 해줬었고요. 지금 그렇다 보니까 굉장히 관심이 많은 것 같은데 법조계 쪽에서는 어떻게 전망을 합니까? 네, 그 재판 결과에 대한 전망을 하기는 아주 조심스러운 부분인데요. 초고가 빌딩이기 때문에 예민하기도 하고요. 일단 재심이 열렸기 때문에 지난 재판 결과와는 다를 거라는 전망은 가능합니다. 특히 여러 관련법에 어긋난 정황들과 증거들이 당시 재판에서는 쓰이지 않았었기 때문에 이번 재판은 지난번과 분위기도 많이 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수의 부동산 전문 변호사들과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례적이라는 말을 가장 많이 사용했습니다. 최종 판결에 대해서는 조심스럽게 말을 아꼈지만 소유권 이전 소송은 최초 소유자 이후에 수십 차례 소유권이 이전됐다고 해도 소송 이후에 바로 되찾아올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번 소송 결과에 따라 시선 RDI가 소유권을 되찾아올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이례적이라는 표현 참 많이 나오네요. 이례적으로 초고가 빌딩의 소유권 이전 관련 재심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두산중공업과 한국자산신탁을 상대로 두 건의 소송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건데 그 중간에 얽혀있는 은행과 특수목적법인 회사 등 관련인들의 증인 참석 여부도 관심을 모으고 있는 상황이죠. 앞으로 재판 진행 상황을 계속 보도해 드릴 예정입니다. 설 기자 추가 취재 계속 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취재 계속해서 수고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현대중공업이 연내 주식시장 상장으로 친환경 선박개발과 생산설비 구축을 위한 투자재원 1조 원을 조달할 방침입니다. 현대중공업은 이번 투자를 통해 수소와 암모니아 등 저탄소 시대를 대비한 친환경 선박 및 미래첨단 스마트쉽, 자율운항 선박 개발과 이중 연료 추진선의 고도화에 나선다는 목표입니다. 이는 조선업황의 회복세가 본격화되며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선제적인 투자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올해 세계 최대 전자 IT 전시회인 CES 2021에서 혁신상을 수상한 제품 넷 중 하나는 우리 기업 제품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올해 CES 혁신상을 받은 한국 제품은 총 101개로 전체 386개 제품 가운데 26.2%를 차지했습니다. 수상 제품 수는 지난해와 같았는데 전체 수상 제품 수가 464개에서 386개로 줄면서 한국산 수상 비중도 지난해 21.8%에서 4.4%포인트 늘어난 겁니다. 올해 단 27개 제품에만 수여된 최고 혁신상에는 한국 제품 7개가 포함됐습니다. 박가현 무역협회 수석연구원은 참가 규모가 줄어들었지만 한국 제품 혁신상의 수상 비중은 오히려 높아지는 등 성과가 두드러졌다며 우리 기업들이 팬데믹 이후 디지털 혁신에 적극적으로 나선 결과라 분석했습니다. 2019년 국내에서 발생한 이자 소득이 약 18조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경숙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이자 소득 자료에 따르면 2019년 5,368만 명이 이자 소득 총 17조 9,561억 원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7년도보다 4조 1,000억 원가량 늘어난 수치로 토지보상금 증가 등에 따라 현금 보유가 늘어난 결과로 풀이됩니다. 이자 소득 상위 0.1%인 53,677명이 거둔 이자 소득은 총 3조 1,306억 원으로 전체 17%를 차지했고 상위 1%는 8조 1,670억 원으로 전체 45% 이자 소득을 거둬들였습니다. SK그룹이 내년부터 대졸 신입사원 정기 채용을 전면 폐지하고 완전 수시 채용으로 전환합니다. 앞서 SK그룹은 2019년부터
대졸 신입사원 채용을 계열사별로 필요할 경우 뽑는 수시 채용 방법을 도입했는데 2022년부터는 100% 수시 채용으로 전환한다는 내부 계획을 세웠습니다. SK그룹 관계자는 취업준비생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수시 채용 전환을 해왔다며 내년 정기 채용은 없지만 전체 채용 규모는 예년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할 방침이라 말했습니다. 그동안 SK그룹은 매년 상하반기 정기 채용과 수시 채용을 통해 연간 8,500여 명의 신입사원을 선발해왔습니다. 수엔 경제라이브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